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시다. 자, 우주 초기의 원소의 생성이라고 나오는데, 우주 초기에 원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우리 물질이라고 하는 것, 지구상에 있는, 우주에 있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원자라고 하는 알맹이로 이루어져 있어. 그럼 이 원자라고 하는 거는 형체가 있는 알맹이다, 알맹이 개념이다 라고 보면 되는데, 옛날에 과학자들은 이 알맹이 원자가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1900년대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이 원자라고 하는 애가 원자핵이라고 하는 가장 안쪽에 있는 어떤 플러스 전하라는, 플러스라고 하는 전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는 입자와 그 바깥쪽을 돌고 있는 전자라고 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가 같이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발견했어. 그리고 나서 더 과학이 발전하게 되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원자핵이라는 것도 뭐로 되어 있다? 양성자라고 하는 진짜 양의 성질을 띠는 놈, 그리고 중성자라고 하는 아무런 성질을 갖지 않는 놈,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고 더 최근에 들어서 무슨 실험을 했냐면, 얘네들이 막 충돌시키고 부딪히고 깨고 막 하는 그런 실험을 했더니 아주 엄청나게 짧은 시간 동안 어떠한 입자가 팍 하고 튀어나왔다가 사라지는 거야. 그걸 보고 뭐라고 했냐면 쿼크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 원자라는 거를 가장 기본 단위라고 했다면, 이제는 이 쿼크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것이다 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전자라는 거, 얘를 가지고 아무리 실험을 해봤는데 얘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아. 그래서 얘도 뭐다? 기본 입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 입자다 라고 하는 거는 전자와 쿼크,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부터 먼저 만들어졌겠지. 그래서 얘하고 얘가 만들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얘네가 만들어졌겠고, 그 다음에 얘네가 만들어지고, 얘가 만들어지고, 얘가 만들어진다. 우리는 이 과정을 거꾸로 이제 처음 시작부터 얘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보는 겁니다. 그게 뭐와 함께 일어났다라고 보는 거야? 우주의 탄생과 함께 일어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주의 시작. 첫 번째 이제 대폭발 우주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크게 폭발했다. 빅뱅 우주론이라고 해. 근데 이 빅뱅 우주론이라는 것만 있었냐? 그게 아니라 예전에는 어떤 이론들이 있었냐면, 크게 두 가지 이론이 있었어. 하나는 멈춰있다. 정적 우주론이라는 게 있었어. 정적 우주론. 멈춰있는 우주론이다. 자, 거기에 첫 번째 칸에 나와있죠. 정적 우주론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 그 정적 우주론의 대표 주자는 누구냐면 아인슈타인하고, 그리고 그 훨씬 이전인 뉴턴. 뉴턴과 아인슈타인은 정적 우주론이라고 해서 우주가 정적이다.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우주의 크기는 일정하다, 전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입장과, 그리고 이거에 대립되는 팽창 우주론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의 대립 구조가 있었어. 이 팽창 우주론을 말한 사람은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학자인데, 자, 그러니까 봐봐봐. 아인슈타인, 뉴턴 졸라 유명해, 그지? 모르는 사람은 없어, 그지? 프리드만 전 세계에 모르는 사람이 80% 가까이 될 것 같아, 그지? 그리고 처음 들어봤잖아, 그지? 미리 배운 사람 말고, 여기서 처음 들어봤지, 통합과학 하면서. 당연히 누가 이겨? 유명한 놈이 이겨, 그지? 왜 그런 말도 있잖아. 일단 유명해져라. 그러면 니네가 똥을 싸도 사람들은 화도할 것이다. 맞잖아, 그지? 여기 굉장히 유명한 명언인데, 일단 유명해져라. 그럼 똥을 싸도 똥 쌌다! 약간 이런 느낌 되는 거잖아, 그지? 자, 얘는 우주의 크기가 일정하다 그런 거라면, 얘는 말 그대로 팽창, 우주의 크기가 점점 증가한다라고 보는 입장이었는데, 당연히 얘네가 이기고 있었겠지, 그지? 당연히. 왜? 얘네 유명하니까. 야, 유명한 사람이 얘기했는데 설마 틀렸겠어, 그치? 근데 틀렸다? 존나 쪽팔리겠다, 그치? 자, 이런 식으로 싸웠는데 얘가 이기게 됐어. 그럼 얘가 이기게 된 배경이 있겠지. 실제로 증거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 어떤 증거였냐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허블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들어봤죠? 에드윈 허블. 허블의 관측으로 인해서
팽창 우주론이 지지를 받게 된 거야. 그러면 허블이 뭘 관측했다? 우주가 팽창하는 것을 관측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허블의 관측, 허블이 우주가 팽창하는 것, 그거를 관측했다 라는 내용을 이제 조금 본격적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주 팽창 증거가 관측이 돼서, 즉 허블이 외부 은하를 관측해서 알아냈는데 이러한 관측 결과 팽창하는 우주론이 이겼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 팽창하는 우주론에서도 두 가지 분파가 나뉘게 돼요. 두 가지 분파가 나뉘게 돼. 이따가 이 허블의 관측 요거에 대해서 따로 정리할 거야. 자, 그 두 가지 분파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빅뱅 우주론이라는 거. 두 가지 분파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 하나는, 자, 이제 용어가 조금 헷갈려요. 정상 우주론. 정적, 정상. 다른 거예요. 정적인 거는 말 그대로 멈춰있다,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 정상 우주론, 정상적인 형태, 표준 형태, 그냥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커진다. 이런 거예요. 자, 빅뱅 우주론의 내용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주가 태초에 한 점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계속해서 팽창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근데 이렇게 팽창하면서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질량은 변함없이 계속 일정하다. 자, 그럼 이게 뭐야? 한 점에서 시작했는데 질량이 변화가 없다는 거는, 자, 우리 이 우주 전체의 질량 어때? 존나 크지? 근데 그게 한 점에 모여있던 거야. 그러다가 걔가 펑 하고 터지면서 팽창하니까 질량이 흩어지겠지. 그러면 밀도가 어떻게 돼요? 낮아지지.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질량은 일정한데 부피가 커지고 있으니까, 자, 질량은 일정하고 밀도는 감소할 것이다. 자, 그 다음 질량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한 점에 모여있겠죠. 뭐 온갖 에너지들 다 한 점에 모여있었을 거 아니야. 야, 에너지가 한 점에 다 모여있으면 우리 돋보기 가지고 빛을 집중시켰을 때 온도 올라가는 것처럼 한 점에 다 모여있으면 온도가 어때? 엄청나게 높았겠지. 근데 퍼져나가니까 온도가 어떻게 돼? 내려가겠죠. 자, 질량이 일정하고 밀도가 감소하고 그러면서 온도도 감소할 것이다. 그래서 이 과정이 지나가는 중에, 이 과정이 일어나는 도중에 입자들이 막 만들어져서 현재와 같은 우주의 형태를 이루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입장이 빅뱅 우주론이고, 그에 비해서 정상 우주론은 뭐냐면 사실 까내리는 거야. 이 빅뱅 우주론을 발표한 사람은 가모프라고 하는 사람인데, 가모프 또는 가모라고 하는 사람인데, 무슨 우주가 빵 하고 터지는 헛소리를 하느냐, 그래서 이름이 빅뱅으로 붙여진 거거든. 그거를 이 사람이 까내린 거야. 호일이라고 하는 사람. 호일이 무슨 소리 하냐, 어떻게 우주가 한 점에서 시작하느냐, 우주의 시작은 알 수 없다. 우주의 시작은 알 수 없지만 얘는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팽창하는 우주에서, 팽창하는 우주는 이 말이 제일 중요해. 항상 균일하다. 자, 균일하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어떤 조성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빅뱅 우주론에서 어때? 질량이 흩어지고 있었지? 그치? 근데 질량이 흩어지게 되면 균일한 거야?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 뭐라고 했냐면, 팽창하는 동안 질량이 계속해서 증가한다. 즉 무슨 말이냐? 새로운 물질이 계속해서 생성이 되면서 질량이 계속해서 증가한다. 그러니 밀도는 일정할 거예요. 균일하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에너지도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온도도 일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요거랑 요거를 두 가지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이야. 정상우주로는 봐봐. 그 안쪽에 은하의 모습이 처음에는 작은 박스에 뭐 몇 개가 들어있지, 그치? 근데 오른쪽에 큰 박스로 가보세요. 어떻게 됐어? 더 많아졌지. 즉 뭐야? 새로운 물질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면서 은하가 계속해서 새로이 만들어졌다는 거야. 근데 빅뱅 우주로는 어때? 처음에 은하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었어? 근데 그 5개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죠?
질량이 증가한다, 안 증가한다? 증가하지 않는다. 다만 얘네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될 뿐이다? 멀어질 뿐이다. 그래서 그 우주의 크기와 질량, 밀도, 온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표에 있는 것들 다 외워주셔야 돼요. 우주의 크기는 둘 다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근데 질량은 어떻게 된다? 정상 우주론에서는 계속해서 증가한다. 빅뱅 우주론에서는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밀도와 온도는 정상 우주론에서는 계속 일정한데 빅뱅 우주론에서는 어떻다? 점점점 작아진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타당성. 이게 맞느냐 틀리냐. 자, 옛날부터 지배적인 법칙이었던 게 뭐냐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거야. 즉 뭐냐면 아무리 어떤 일이 일어나도 질량은 유지가 돼야 돼. 그럼 빅뱅 우주론은 질량이 유지가 되는 거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이 적용되지. 근데 정상 우주론은 질량 보존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되겠죠. 질량이 점점 더 증가하니까.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뭐라고 할 수 없어. 왜? 우리는 질량이 막 변하는 것도 간혹가다 있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완전히 이 빅뱅 우주론이 이해된 증거가 있겠지. 완벽한 증거가 있겠죠. 그 완벽한 증거를 두 가지를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완벽한 증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 수소라고 하는 원소 있죠? 그 다음에 헬륨이라고 하는 원소가 있어요. 전 우주에 걸쳐서 수소하고 헬륨이 있는데 이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비가 우주에 걸쳐서 3대 1로 관측이 된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자, 우주 배경 복사 해가지고 굉장히 좀 어렵게 써놨는데 실제 이름이 이래요. 근데 이거는 그냥 뭐라고 하면 되냐면 빛이라고 하는데 빛,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되었다. 이 두 가지가 빅뱅 우주론의 완벽한 지지하는 증거가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지지하는 증거가 발견됨 있죠? 그 중에 두 가지가 뭐라고? 수소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 그리고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빛이 관측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이 허블의 관측이라고 하는 거랑 요거 두 가지를 볼 건데, 요거는 이제 빅뱅 우주론 과정을 보면서 설명을 할 거고요. 허블의 관측, 우주가 팽창하는 것을 관측했다. 요 내용은 우리가 옆에 따로 또는 밑에다가 따로 정리를 한번 할 겁니다. 자, 허블은 그러면 무엇을 관측했느냐? 자, 허블이라고 하는 거는, 허블이라는 사람은 뭘 했냐면 우주에서 은하들을 관측했어. 은하를 관측. 은하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죠.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도 있지만 우리 태양계가 속한 은하가 아닌 다른 은하, 뭐 이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야. 안드로메다, 마젤란, 뭐 대마젤란, 소마젤란,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그러한 외부 은하들을 관측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자, 결론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은하들에서 적색 편이라고 하는 것이 관측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적색 편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자, 우리가 사물을 볼 때 빛이 있어야 사물을 볼 수 있죠. 빛이 없으면 사물을 못 보잖아. 그지? 완벽한 어둠이 찾아오면 사물을 못 봐요. 빛이 있어야 사물을 볼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빛, 눈으로 볼 수 있는 빛,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가시광선이라고 해요. 가시광선. 자,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줄기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 가시광선은 독특하게도 뭐가 있냐면 특정한 색깔이 있어. 뭐야? 무지개색이요. 빨주노초 파남보. 빨간색부터 주, 노, 초, 파, 남, 보. 뭐 이렇게 있어.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그러면 이런 빛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가시광선 해가지고 색깔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색깔이 무엇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냐면 이 빛이라고 한 녀석의 파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타나요. 자, 그럼 이 파장이라는 용어는 언제 배웠었냐면 우리 파동이라는 거 한번 배웠어. 자,
자, 파동이라고 하는 것부터 또 한번 볼게요. 이것도 중학교 복습이 되는 거지, 그치? 자, 파동이라고 하는 건 뭐였냐면 어떤 물질이, 어떤 게 진동을 하면서 전달되는 거. 그냥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줄을 위아래로 흔들어 봐. 그럼 어떻게 돼? 물결이 생기지? 물결이 생겨. 자, 줄을 위아래로 흔들면 물결이 이렇게 생겨. 자, 수학을 막 선행을 많이 하는 친구들은 이걸 뭐 사인 함수다, 뭐 코사인 함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물결이 막 만들어져요. 이때 여기를 가운데로 해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때 여기 최고 높이 지점 있죠? 여기 최고 높이 지점. 여기 각각을 뭐라고 하냐면 마루라 그래, 마루. 그때 마루 바로 옆에 마루지. 여기 또 마루 또 있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계속 있단 말이야. 근데 그때 가장 가까운 마루 둘 사이의 간격 있죠? 요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 파장이라고 한다. 알겠죠? 자, 가장 가까운 마루 사이의 간격을 뭐라고 한다? 파장이라고 한다. 요걸 파장이라고 하는 거야. 요걸 파장이라고 해. 그러면 빨주노 쪽파만 보는 파장이 어떻게 다르냐? 빨간색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다. 보라색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빨주노 쪽파남보 이렇게 갈수록 파장이 어떻게 된다? 짧아진다. 그러면 이게 적색편이 무엇과 관련된 것이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팽창하는 걸 찾아냈느냐. 이걸 이제 연결을 지어야 되겠죠. 자, 내가 줄을 이렇게 흔들 거야. 줄을 흔드는 거를 얘를 빛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이제 빛이 만들어져서 나오는 거지. 자, 여기에 외부 은하가 있고요. 여기에 외부 은하가 있고요. 여기에 지구가 있어. 외부 은하에서 나오는 빛을 우리가 관측하는 거지. 자, 외부 은하가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야. 즉, 지구에서부터 외부 은하까지 거리는 변함이 없는 상태야.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이 빛을 보내준다고 생각해봐. 그럼 그 빛이 어떻게 와? 이렇게 와가지고 지구에 도달하겠죠? 그러면 지구에서 봤을 때 파장이 어떻게 돼? 그냥 요만큼으로 변함 없이 나타날 거지. 그치? 그치? 자, 근데 이 외부 은하라는 애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가까이 다가오는 중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줄을 흔들 건데 줄을 내가 위아래로 흔드는데 앞으로 가면서 줄을 흔드는 거야. 그러면 이 둘 사이의 간격이 어떻게 되니까? 좁아지지. 좁아지니까 이 간격도 어떻게 돼? 좁아지겠다. 맞아?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돼? 여기서는 이 정도 간격이었다면 여기서는 좀 더 간격이 어떻게 돼서 가까워져서 이런 형태로 지구에 다가오겠네? 파장이 어떻게 됐어요? 더 짧아졌지. 자, 파장이 짧아졌어. 어느 쪽으로 가는 거야? 보라색 쪽으로 가는 거지. 이 보라색 쪽으로 가는 걸, 파란색 쪽으로 가는 걸 뭐라고 한다? 청색으로 이동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가까이 다가오는 건 청색편이야. 그럼 반대로 이번에 외부 은하가 있을 때 얘가 멀어지는 거야. 지구에서 봤을 때 얘가 멀어지고 있어. 자, 그러면 이때는 어때? 줄이 간격이 늘어나겠죠? 더 늘어납니다. 더 늘어나. 조금 크게 그릴게요. 이렇게 더 늘어나. 그래서 쭉 늘어나지. 파장이 어떻게 돼서 훨씬 더 길어졌어. 색깔로 보면 어느 색깔로 가는 거야? 빨간색 쪽으로 가는 거지. 얘를 가지고 뭐라고 한다? 적색편이라고 한다. 결론은 뭐예요? 은하가 멀어지고 있어야 적색편이가 나타난다. 알겠죠? 그러면 다시 이제 종합을 해보자. 우주 바깥에 우리 외부 은하에 관측을 했는데 그 대부분의 은하에서 적색편이가 관측이 되었다. 대부분의 은하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 우리한테서 멀어지고 있다. 그죠? 대부분의 은하들이 우리한테서 멀어지고 있다. 결론, 우주가 커지고 있다. 그래서 팽창 우주론이 이게 된 거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 적색편이라고 하는 게 항상 똑같은 만큼 이동하느냐, 즉 똑같은 만큼 파장이 변하느냐, 그게 아니야. 생각해봐.
멀어지는데 엄청나게 빨리 멀어진다고 생각해봐. 엄청나게 빨리 멀어지면 어떻게 돼? 이 간격이 더 늘어나겠지. 근데 그냥 되게 천천히 멀어져. 그럼 간격이 조금만 늘어나겠죠. 이 적색 편의는 뭐에 비례한다? 이 은하가 뒤로 도망가는 속도, 은하의 속도에 비례한다. 이 속도를 뭐라고 할 거냐면 지구를 기준으로 뒤로 도망가는 거죠. 우리 도망가는 걸 뭐라 그래? 후퇴한다 그러잖아. 후퇴 속도라 그래. 후퇴 속도가 빠를수록 어떤 거야? 적색 편의가 크게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허블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뭘 했냐면 허블 법칙이라는 걸 발표했어. 뭐냐면 당시의 기술로 은하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그런 기술이 있었어. 은하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고 은하까지의 거리와 후퇴 속도의 관계를 찾아낸 게 허블의 법칙이야. 자, 은하까지의 거리를 내가 R이라고 할게요. 후퇴 속도를 속도 V라고 할게요. 관측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진다. 다시 얘기하면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적색 편의가 어떤 거야? 더 많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얘네 둘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다? 비례하는 관계가 있다. 그걸 만들어낸 게 허블 법칙이고요. 얘를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된다? 후퇴 속도는 거리에 비례하는 거니까 거리와 어떤 값을 곱해서 나타낸다. 이때 이 H라고 하는 거, H 뭐겠어? 다 지름 따는 거야. 뭐예요 이게? 허블 상수라고 그래요. 허블 상수. 허블 상수. 자, 결론은 허블 법칙으로 알 수 있는 사실 뭐겠어? 은하까지의 거리가 얼마가 됐을 때 후퇴 속도가 얼마가 된다 정도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허블 상수는 말 그대로 상수지. 상수는 일정한 수를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관측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 상수값이 조금씩은 바뀌고 있어. 현재는 얼마냐면 현재는요 한 71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위는 뭐냐면 km/s per mpc라고 하는데 메가파섹이라 그래. 이게 뭐냐면 km/s 71 km/s 이거 속도의 단위죠. 속도가 이만큼씩 변한다. 거리 얼마당? 메가파섹이라는 거리당. 예를 들어서 1메가파섹 떨어져 있으면 후퇴 속도가 71km/s다. 10메가파섹 떨어져 있으면 710km/s의 속도로 멀어진다. 이런 형태로 찾아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허블 법칙을 발견을 하면서 허블이 관측을 하면서 팽창우주론이 이기게 되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적색 편의와 청색 편의가 어떤 것인지 명칭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빅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빅뱅 우주론에서는 우주가 한 점에서 시작해서 팽창을 하기 시작하고 그 팽창하는 과정 중에서 얘네들이 막 만들어졌다라는 입장인데 그 팽창하는 중에 변하는 거 잘 생각해야 돼. 질량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온도는 어떻게 돼요? 내려가요. 밀도는 어떻게 돼? 내려가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얘는 일정한 거니까 얘는 딱히 볼 필요 없을 것 같아. 얘네 둘을 한번 잘 생각해보자. 밀도가 감소한다. 되게 듬성듬성 있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은하하고 다른 은하하고 사이의 거리가 엄청나게 멀면서 그 사이의 빈 공간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온도. 자, 온도라고 하는 거는 뭐와 관련이 있느냐?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안에 있는 어떤 물질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죠. 온도가 낮으면 가만히 있잖아. 예를 들어서 물은 움직이죠. 흐르죠. 수증기도 흐르고 움직인단 말이야. 근데 얼음 형태로 온도를 팍 낮춰가지고 얼음 형태로 만들어버리면 가만히 있지. 그지? 이런 것처럼 온도는 그 이루는 입자의 운동과 아주 관련이 있는 애야. 자, 그러면 초기에 완전 초기에 거의 한 점에서 터진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는 온도가 어땠을까? 엄청나게 높았겠지. 엄청나게 높았으니까 막 튀어다녔겠지. 막 튀어다녔으니까 지들끼리 붙을 수 있었겠다 없었겠다? 없었을 거야. 막 튀어다니니까.
근데 온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 내려가고 있죠? 온도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제 막 튀어다니다가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할 수 있어? 붙어버릴 수 있겠지. 그러면서 얘네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볼게요. 자, 물질은 원자로,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그 다음에 양성자와 중성자는 쿼크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래서 원자핵,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입자이고 양전하를 띈다라고 하고요. 양성자하고 중성자, 자, 거기 동그라미 칠 거, 세 개의 쿼크로 이루어져 있다. 자, 쿼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쿼크의 여러 가지 종류들 중에서 우리 실제로 이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만드는 쿼크가 무엇인가 그거를 가지고 볼 겁니다. 자, 쿼크라고 하는 입자는 총 6종류가 있어. 자, 6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양성자와 중성자를 이루는 쿼크를 볼 겁니다. 위 쿼크, 업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아래 쿼크, 다운. 이렇게 두 가지가 무엇을? 양성자나 중성자 이루는 쿼크입니다. 자, 양성자는요, D 해서 업 2개와 다운 1개 이렇게 3개가 결합한 거고요. 중성자는요, 업 하나, 다운 2개 이렇게 결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 양성자라고 하는 애는 합쳐서 플러스 1만큼의 전기를 띠고 있어. 전하를 띠고 있어. 근데 중성자는 뛴다 안 뛴다? 안 뛴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간단하게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쿼크 하나의 전하를 찾아낼 수 있어. 업 2개에 다운 하나 더하면 1이다. 업 하나에 다운 2개 더하면 0이다. 이거지. 그래서 업 하나당 얼마냐면 3분의 2. 그 다음에 다운 하나당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개 더하면 1이 되죠. 이 마찬가지. 플러스 3분의 2짜리 하나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짜리 하나, 마이너스 3분의 1짜리 하나. 이렇게. 더하면 0이 되죠. 이렇게 결합을 해서 뭐를 만들었다?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서 이제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합쳐져서 원자핵이 만들어지고 원자가 만들어졌다. 이 과정이 빅뱅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서 원자의 생성 과정 요거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지면서 점차 무거운 입자가 생성되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에 거꾸로 역방향으로 기본 입자인 쿼크와 전자가 만들어지고 쿼크가 결합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해서 원자핵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원자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입자 빅뱅 직후에 우주는 매우 고온이었고 급격히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졌다. 그래서 쿼크와 전자 등의 기본 입자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온도는 더 어떻게 돼요? 내려가고 있는 중이지. 온도는 계속 내려가는 중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쿼크가 끼리끼리 결합을 하게 되었다. 그때 만들어진 게 뭐다? 양성자와 중성자다. 자, 그 옆에다가 이제 밑에 있는 화살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할 거예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 이거 되게 중요해. 1대 1이었는데 어떻게 됐대? 7대 1로 변환이 되었다. 왼쪽에다가 이유를 써봅시다. 자, 초기에는 양성자 대 중성자가 몇 대 몇이었다? 1대 1이었습니다. 양성자 대 중성자가 1대 1이었어. 왜냐면 이 업 쿼크하고 다운 쿼크의 개수가 적절한 비율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봐봐. 업 2개 다운 하나고 다운 2개 업 하나죠. 합쳐서 업 3개 다운 3개죠. 그러니까 적절한 비율로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1대 1로 만들어졌어. 근데 초기에는 이랬는데 후기에는 약 한 3분 정도라고 그래요. 터진 지 3분 정도 지났을 때 그때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갑자기 7대 1로 변하게 되었어. 그 이유가 있겠죠.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적으면 돼요.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상호 변환. 즉 누가 되는 거?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는 거. 반대로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는 거. 이렇게 서로 막 바뀌고 있었어. 바뀌고 있었는데 이때 그냥 막 바뀌는 게 아니라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뀔 때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됐어. 양성자가 중성자로 그냥 막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흡수해야지만 바뀔 수 있었어. 근데 반대로 중성자가 양성자 될 때는 이번에는 어떻게 돼? 반대니까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죠.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양성자하고 중성자 비율이 7대 1이 됐다는 거는 자, 여기 화살표 잘 보세요. 오른쪽으로 가는 게 더 잘 일어난 거야? 왼쪽으로 가는 게 더 잘 일어난 거야? 왼쪽으로 가는 게 더 잘 일어나야 양성자의 개수가 늘어나겠죠? 중성자는 줄어들고. 그러면 왜 에너지 방출하는 게 잘 일어나고 흡수하는 게 잘 안 일어났느냐? 우리 이미 이유를 알고 있어.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에너지가 어떻게 되고 있어 지금? 퍼져나가고 있지. 에너지가 퍼져나가고 있으니까 흡수를 할 수가 없겠네요. 우주가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래서 중성자가 양성자로 되는 이 반응이 훨씬 더 잘 일어나게 된 것이다. 결론 양성자의 비율이 높아졌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양성자의 비율이 7대1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언제까지? 3분 정도까지. 아직 터진 지 3분밖에 안 지났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더 지나면 온도가 계속해서 어떻게 돼? 내려가죠? 그러면서 얘네가 결합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원자핵이라는 게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 원자핵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질 때 어떤 종류의 원자핵이 만들어졌냐면 두 가지가 만들어졌어요. 하나는 수소 원자핵, 다른 하나는 헬륨 원자핵. 이렇게 두 종류의 원자핵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수소 원자핵은 이 수소 원자핵을 이루고 있는 거는 뭐냐면 양성자 한 개예요. 양성자 한 개가 곧 수소 원자핵이야 그냥. 헬륨 원자핵은 어떻게 되냐면 양성자 몇 개와 두 개와 중성자 두 개 이렇게 만나서 헬륨 원자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기호로 쓰면 어떻게 되느냐? 수소 원자핵은요, 수소 H 쓰고요. 양성자가 하나 있죠. 우리 양성자의 개수만큼을 뭐라고 하냐면 원자 번호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수소는 원자 번호가 1번이에요. 그리고 양성자 딱 하나로만 돼 있지? 그치? 양성자의 개수하고 중성자의 개수, 원자핵을 이루고 있는 양성자나 중성자의 개수를 더한 값을 질량수라 그래. 자, 질량수라고 하는 거는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라고 우리 아마 배웠을 거야 이미. 하나밖에 없죠? 왼쪽 위에다가 1 써줘. 근데 헬륨은 어때? 양성자 두 개니까 2번인데 4개로 되어 있으니까 4의 질량수를 갖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만들어져. 근데 이렇게 두 가지가 만들어질 때 재료가 되는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몇 대 몇으로 있다고? 7대 1로 있지. 7대 1로 있지. 근데 헬륨 원자핵 만들려면 최소한 중성자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양성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개가 있을 때 중성자는 2개가 있는 이런 꼴로 있겠지. 여기서 이제 헬륨 원자핵하고 수소 원자핵을 만들어 보자. 헬륨 원자핵이 하나가 만들어지죠? 근데 이 각각 양성자들이 다 뭐야? 수소 원자핵이지.
수소 원자핵하고 헬륨 원자핵에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에 개수비가 몇 대 몇? 개수비는 12개. 헬륨 원자핵은 1개. 그지? 그런데 질량비는 하나가 1이죠. 하나가 4죠. 12 곱하기 1 대 1 곱하기 4. 몇 대 몇? 이거 아까 어디서 본 숫자야? 빅뱅 우주론의 증거에서 본 숫자지.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 몇? 3대 1이다.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에서 수소하고 헬륨이 3대 1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관측됐더니 3대 1로 관측이 된 거야. 그래서 이게 증거 1번.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원자핵이 만들어졌다. 그때 수소 원자핵하고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가 몇 대 몇이다? 개수비는 12대 1, 질량비는 3대 1. 지금 비율이 세 가지가 나왔어요. 뭐가? 양성자 대 중성자는 7대 1.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는 12대 1. 질량비는 3대 1. 이 비율 헷갈리지 마세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어. 그러면 이거보다 훨씬 더 무거운 원소는 만들어지지 않았느냐? 자, 우리 자연에 있는 원소는 총 한 110여 종 이상 넘게 있어. 그 중에서 자연에서 만들어진 거, 인공적으로 합성한 거 말고 자연에서 만들어진 거는 92가지가 있어. 이것도 중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일 거야. 92가지 정도가 자연에서 만들어지고 나머지는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되게 뒤에 있는 원자번호 엄청나게 큰 원소들 있지? 걔네들 이름이 되게 약간 인공적이야. 뭐 예를 들면은 막 이런 거. NP가 아니지. N 뭐였는데? N 뭔데? 니포늄. 이름 그지 같아. 그지? 뭐 그런 거라든가 하는 이상한 이름들이 많아. 자, 그런 원소들 제외하고 나머지 원소들은 다 자연에서 만들어졌다 그랬잖아. 근데 여기서는 뭐밖에 안 만들어졌어? 얘네들밖에 안 만들어졌지. 그럼 더 무거운 건 왜 안 만들어졌느냐? 자, 더 무거운 원소는 왜 안 만들어졌느냐? 지금 온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 낮아지고 있죠. 얘네가 만들어지려면 얘나 얘가 지들끼리 붙어야 될 거 아니야. 붙어야 돼. 근데 그냥 붙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세게 빵 때려 박으면서 결합을 해야 돼. 근데 그러기에는 온도가 어떻다? 너무 낮아졌다. 자, 그래서 더 무거운 원소는 왜 안 만들어졌느냐? 우주의 온도가 내려갔기 때문에 만들어지기 어려웠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이 환경에, 이 지구상에 있는, 내지는 이 우주상에 있는 더 무거운 원소는 대체 언제 만들어졌느냐? 엄청나게 뜨거운 곳에서 만들어졌겠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엄청나게 뜨거운 곳 어디야? 별이야. 그래서 더 무거운 원소는 그 이후에 별의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 내용은 다 머릿속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자, 별의 진화 과정에서 생성되는 것이고 이 별의 진화 과정에서 생성되는 거는 뒤에 가서 다룰 겁니다. 두 번째 챕터에 있어요. 그래서 더 무거운 원소는 만들어지지 못하고 수소하고 헬륨의 원자핵만 만들어졌다. 자, 우주 온도가 계속 낮아집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우리 원자핵만 있으니까 전자도 있어야 되지. 전자가 이제 원자핵 주변으로 들어와야지만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원자가 만들어지는 거지. 자, 그 원자가 언제 만들어졌냐면 약 38만 년 정도 후에, 여기서 약 38만 년 후라는 거는 언제 기준으로? 뻥 하고 터진 후로부터 38만 년 정도 지났을 때. 자, 초기의 우주의 온도는 어땠다? 너무 높았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얘네가 잘 결합을 못했었잖아. 그지?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이제 결합을 막 하기 시작했던 거지. 얘도 마찬가지야.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하게 된 게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결합을 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럼 그때 온도는 얼마냐? 온도가 약 3000 K 정도일 때. 온도가 약 3000 K 정도일 때 이제 뭐와 뭐가?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을 해서 뭐가 만들어졌다? 이제 원자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다. 근데 이렇게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해서 원자가 만들어질 때 얘도 같이 나온 거야. 얘도 같이 나온 거야. 빛도 같이 나왔어요. 빛도. 이때 나온 빛은 우주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할 수 있나요? 온 우주에서 원자가 막 만들어졌을 테니까 온 우주로 퍼져나갔겠지. 이 빛을 뭐라고 하냐? 이거를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이 우주 배경 복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온도가 어느 정도였어? 3000. 그치?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주는 점점점 어떻게 됐어? 팽창. 그래서 온도는 점점점 어떻게 됐어? 하강. 그러면 현재는 우주의 온도가 엄청나게 낮아졌겠지.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을 하면 3000K가 아닌 온도가 훨씬 더 낮아진 형태로 관측이 되겠죠. 그게 실제로 관측이 되었다. 이 우주 배경 복사 가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재는 우주의 온도가 낮아져서 약 3K 정도의 3000에서 3K 정도로 관측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보면 실제로 관측이 됐네. 1965년경에 펜지어스와 윌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천문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이제 전파망원경이라는 걸 그때 새로 만들었어. 만들어가지고 이제 막 실험을 하고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꺾어도 즉 전파망원경이 태양을 향해 있어도 태양의 반대를 향해 있어도 저 위를 향하고 있어도 아래를 향하고 있어도 어느 방향에서나 동일한 세기에 복사파라고 하는데요.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를 관측을 했다. 이것이 뭐다? 우주 배경 복사다. 근데 이 녀석의 온도가 어느 정도 되더라? 온도가 약 2.7K 정도더라. 그럼 거의 비슷하잖아, 값이. 그치? 2.73. 그치? 그리고 또 하나. 복사파. 빛은 파동이라고 그랬잖아. 파장은 어떻게 되더라? 굉장히 어떻게 됐겠어? 팽창했으니까. 쭉 늘어났겠지. 길어져서 관측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두 번째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는 것이다. 자, 정리를 하면서 다시 봅시다. 밑에 빅뱅 핵합성으로 우주 초기에 생성된 원소 해서 수소와 헬륨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 부분에 이제 그림으로 전 과정이 나와 있어. 약 138억 년 전에 빅뱅이라는 폭발로 인해서 쭉 퍼져나간다. 그때 쿼크하고 전자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기본 입자잖아요. 그죠? 처음 만들어졌고 우주의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쿼크가 결합해서 뭐가 만들어졌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졌다. 이때 초기에는 비율이 1대1이었으나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양성자의 비율이 늘어나서 7대1이 되었다. 그리고 3분쯤 되었을 때부터 이제 핵 합성이 일어나면서
수소 원자핵하고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는데 이때 수소 원자핵하고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는 12대 1, 질량비는 3대 1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가 더 낮아져서 얼마 정도 됐을 때 3000K 정도 됐을 때 뭐가 만들어졌다? 원자가 만들어졌다. 근데 이 원자가 만들어질 때 무엇이 같이 나왔다? 빛이 같이 나왔다. 이때 나온 빛을 뭐라고 한다?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한다. 그때 당시에는 온도가 몇? 3000K 정도였는데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어떻게 되고 더 낮아지고 그래서 한 2.7K 정도로 관측이 되고 파장은 어떻게 됐다? 훨씬 더 길어진 채로 나타났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 이렇게 보시면 우주의 온도가 약 3000K일 때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생성되면서 우주에 퍼져나간 빛으로 가모프라는 사람이 빅뱅 우주론 얘기하는 사람이지 예측을 하고 펜지어스와 윌슨이 관측을 하였다. 발견하였다. 그래서 가모프의 우주 배경 복사 보시면 우주의 온도가 3000K일 때 원자가 생성되면서 퍼져나간 빛이 우주가 팽창하면서 파장이 길어져서 현재 약 3K에 해당하는 복사로 관측이 될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동일한 세기로 관측되는 전파, 빛입니다. 발견하였고 온도 약 3켈빈과 일치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의 의미는 뭐다? 빅뱅 우주론에 따라서 예측한 우주 배경 복사가 실제로 관측되었으므로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우주론의 증거이다. 거기 밑에 보면은 WMAP 위성이라는 거죠. WMAP 위성이라는 위성으로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한 거야. 이게 전 우주의 모습이에요. 근데 생각해봐. 거기 보면은 우주 전역에서 대체로 고른 모습과 비슷하지만 부분적으로 어때 지금? 부분적으로 고르지가 않죠. 어떤 부분은 벌겋고 어떤 부분은 초록초록하고 어떤 부분은 파랑파랑하고 그러면은 완벽하게 균일하게 만들어졌다는 게 아니죠. 즉 어느 지역에서는 원자가 풍부하게 만들어졌고 어느 지역은 적게 만들어졌고 즉 전체적으로 미세하게 불균일 하였다. 체크해 놓으세요. 미세하게 불균일 하였다라고 써놓으세요. 자, 대체로 우주 전역에서 고르지만 미세하게 불균일하다. 거기에서 뭐가 만들어진다? 별이 만들어진다.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별이 만들어졌고 적게 있는 곳에서는 별이 안 만들어졌다. 그러니 현재 우주의 은하가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여기 찔끔, 여기 찔끔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물론 그 스케일이 워낙에 크니까 찔끔찔끔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그지? 은하 하나에 대략 한 100억 개에서 200억 개의 별이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찔끔찔끔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다. 자, 그 다음에 5페이지로 가면은 우리 원소의 분포에서 헬륨과 수소의 질량비 관련된 내용 나오죠.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이 되고 우주에 분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약 3대 1이 되었다. 이건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헬륨을 생성하기 전에는 양성자 14개, 중성자 2개 이렇게 7대 1의 비율로 있었는데 어떻게 된다? 헬륨 생성 후에는 수소 원자핵이 12개, 헬륨 원자핵이 1개 그래서 개수비는 12대 1로 만들어졌고 질량비로 따지면 3대 1의 질량비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한 우주의 원소 분포는 우주가 팽창하면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변해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고 그때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 되었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됐다? 질량비가 3대 1로 관측이 되었다. 그럼 이것도 관측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죠? 굉장히 좀 복잡하긴 한데 자, 우리 첫 번째 표에 양성자와 중성자 생성 초기 생성 초기에는 상호 변환이 가능했다. 근데 아까도 적었죠. 뭐예요? 양성자가 중성자 될 때는 어떻게 된다? 양성자가 중성자 될 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 근데 반대로 중성자가 양성자 될 때는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지? 이렇게만 변환이 가능했는데 온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낮아짐에 따라서 오른쪽 표에 있어요. 우주의 온도가 낮아져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중성자, 양성자 변화는 일어났지만 에너지를 흡수하기는 어려워져서 양성자와 중성자,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는 반응이 어려워져서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중성자의 개수비가 줄어들고 양성자의 개수비는 늘어나게 되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추론하는 문제 하나 생각해보자.
우주의 온도가, 자, 이건 지금 다 생각을 하는 거야. 생각을 해봐. 우주의 온도가 실제 일어난 것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낮아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자, 요거와 관련해서 우주의 온도가 더 급격하게 낮아졌다고 해봐. 급격하게 낮아지면은 흡수하는 반응이 더 잘 안 일어나겠지. 근데 이거는 더 잘 일어나겠지. 양성자의 비율이 어땠을까? 더 높았겠지. 그죠? 반대로 우주의 온도가 천천히 낮아졌다라고 하면 이 변화는 그래도 잘 일어났겠지. 비율이 어때? 현재 7대1보다 더 얘는 낮아지고 얘는 높아진 그런 비율로 나오겠죠. 그지? 자, 이러한 추론적인 그냥 생각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게 되면은 우주의 원소를 분포를 관측하는 방법. 얘가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비가 전 우주에 걸쳐서 3대1로 나온다고 했잖아. 그걸 관측했다고 했잖아. 그럼 대체 어떻게 관측했느냐? 그걸 다 하나하나 잴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지? 그 관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6페이지에 우주의 원소를 관측하는 방법 해가지고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한다라고 했는데, 별빛의 스펙트럼에서 일단 스펙트럼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분광기라고 하는 빛을 이렇게 나누어주는 장치가 있어요. 그걸 통과한 빛이 파장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겁니다. 파장에 따라서. 우리 아까 파장과 관련돼서 색깔이 있었지? 빨주노초 파남보. 빨간색이 파장이 긴 쪽이고 보라색이 짧은 쪽이고, 이렇게 파장에 따라 색깔이 나눠집니다. 그 나눠지는 색의 띠를 가지고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연속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그래서 방출 스펙트럼하고 흡수 스펙트럼을 합쳐서 그냥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런 스펙트럼이 만들어지는 원인이 되는 게 있겠죠. 그지? 생성되는 원인 되는 건 또 원자라는 애 때문이야. 자, 그러면 원자라고 하는 녀석 때문에 이게 만들어진다 했으니까 원자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원리를 한번 봅시다. 스펙트럼의 원리. 자, 원자라고 하는 애는 아까 완전체잖아. 그지?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원자핵이라는 애가 이렇게 있으면, 전자가 주변을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죠. 그치? 빙글빙글 도는데, 이 원자핵 주위에 있는 전자는 그냥 아무 데나 빙글빙글 도는 게 아니라 특정한 이런 궤도를 따라서, 이렇게 특정한 궤도를 따라서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빙글빙글. 자, 궤도는 엄청나게 많지만 이렇게 그냥 3개의 궤도만 나타내 볼게요. 자, 이쪽을 안쪽 궤도, 이쪽을 바깥쪽 궤도라고 하고, 안쪽부터 순서대로 1번 궤도, 2번 궤도, 3번 궤도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1번 궤도에서 3번 궤도로, 즉 바깥쪽 궤도로 가면 갈수록 어떻느냐? 우리 전자라고 하는 녀석하고 원자핵이라고 하는 녀석은 서로 반대의 전환을 띠고 있지? 그지? 그래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단 말이야.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당연히 이거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힘의 세기가 강해지겠죠? 맞아요? 그러면 안쪽에 있는 애는 굉장히 강하게 끌어당겨지고 있고 바깥쪽에 있는 애일수록 약하게 끌어당겨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즉 안쪽에 있을수록 핵과 끌어당기는 힘, 인력이 강하다. 이렇게 될 수 있죠. 자, 근데 이 전자라고 한 녀석은 항상 하나의 궤도, 하나의 특정한 궤도에서만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게 아니라 궤도를 옮겨 다닐 수 있어요. 전자는 궤도를 이동할 수 있는데 이 전자의 궤도 이동, 요걸 가지고 전자전이라 그래요. 전자전이.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자. 안쪽에 있는 애가 바깥쪽으로 나가려면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는 이 인력을 이겨내야 되지. 맞아요? 자,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는 이 인력을 이겨내려면 에너지를 얻어야 되겠네. 즉,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안쪽에 있는 전자가 밖으로 나가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밖에 있는 전자가 안으로 들어가려면 에너지를 어떻게 하는 거야? 반대 과정이니까 방출하는 겁니다.
자, 그럼 벌써 답이 나왔어. 언제 에너지가 흡수되고 방출된다? 전자가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할 때 에너지가 흡수되거나 방출된다. 근데 이때 그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냐면 빛 에너지입니다. 빛 에너지. 그러면 이때 흡수 또는 방출되는 빛 에너지의 양이 있겠지. 그 에너지 양을 누가 결정해 주느냐? 두 궤도의 에너지 차이만큼. 즉 내가 1번에서 3번은 나갈 거야. 그러면 1번일 때하고 3번일 때 에너지 차이가 있어요. 그 에너지 차이만큼 어떻게 한다? 흡수한다. 반대로 3번에서 1번으로 갈 때는 그 둘의 에너지 차이만큼 방출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특징은 뭐냐면 원소마다 궤도의 에너지 차이가 모두 다릅니다. 같은 게 없어요. 수소라는 애랑 헬륨이라는 애랑 각각의 궤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 궤도들의 에너지 차이가 전부 다 다른 거야. 그러면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가 달라지겠지.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빛 에너지가 모두 다 다르게 나타날 것이야.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느냐?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빛의 파장이 다르다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수소라는 애가 흡수하거나 방출할 수 있는 빛의 색깔이 있는 거야. 그러면 헬륨이라는 애가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빛의 색깔은 수소의 흡수 방출하는 색깔이랑 완전히 다른 색깔이다. 아시겠죠? 그러면 어떤 색깔의 빛을 흡수 방출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수소가 될 수도 있고 헬륨이 될 수도 있고 비교를 하면 우리가 어떤 원소가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겠다. 맞아요? 그래서 이 스펙트럼을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원소의 지문이라 그래. 사람들 다 지문 다르지. 내가 내 핸드폰에다가 지문인식 딱 해놨어. 등록해놨어. 다른 사람이 열 수 있는 거 아니잖아. 다 다르잖아. 사람처럼. 그지? 사람의 지문이 다 다른 것처럼 원소마다 흡수 방출하는 빛의 파장이 전부 다 다르니까 뭐가 다르다? 스펙트럼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스펙트럼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자, 분광기를 통과한 빛이 파장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색깔의 띠인데요. 그 중에서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게 있어. 연속 스펙트럼은 모든 파장의 빛이 다 나오는 거야. 자, 모든 파장의 빛이 연속적으로 변하면서 나오는 거. 이걸 가지고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그래. 그래서 저기 보면은 빨주노초 파남보까지 끊김없이 쫙 색깔이 변하지. 자, 모든 파장 영역에서 연속적인 색깔의 띠가 나타나는 이 연속 스펙트럼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백열등과 같은 데서 만들어집니다. 백열등에서 만들어집니다. 백열등. 그러면 이러한 연속 스펙트럼이 아닌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방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은 언제 만들어지느냐? 자, 흡수 스펙트럼부터 먼저 볼게요. 흡수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언제 만들어지냐면 백열등과 비슷하게 별에서도 연속 스펙트럼이 원래 나와. 근데 별 빛이 지나가는 경로에 누가 있으면 저온의 기체가 있으면 이 저온의 기체가 그 기체가 흡수할 수 있는 빛의 파장이 있겠지. 특정한
파장의 빛을 흡수합니다. 그러면 남은 게 도달하겠죠. 흡수되고 남은 거. 그 흡수되고 남은 게 흡수 스펙트럼으로 보이는 거야. 그러면 이 저온의 기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흡수된 게 다르겠지. 자, 흡수된 빛은 도달하겠어? 못 도달하겠어? 도달하지 못하지. 그러면 색깔이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나지. 그래서 무슨 색깔로 보여? 검은색의 선으로 나타나요. 사실 검은색이라고 하지만 이건 아예 없는 거야, 색이. 그치? 무야, 무. 그래서 우리 책의 그림을 보시면 연속 스펙트럼인 모양에 까만 줄이 여러 개가 생겨있지. 그 까만 줄을 뭐라고 한다? 흡수선이라고 하고요. 그 흡수선이 있는 스펙트럼을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그래. 알겠지? 자, 그럼 방출 스펙트럼은 언제 나오느냐? 자, 이 흡수 스펙트럼, 저온의 기체가 특정한 빛에너지를 흡수한 거죠. 다시 여기로 돌아와봐. 특정한 빛에너지를 흡수하면 바깥쪽으로 나가지. 근데 그 바깥쪽으로 나간 게 다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 그러면 봐봐. 밖으로 나갈 때 100을 흡수했어? 그럼 안으로 들어올 때도 똑같이 100을 방출하겠지. 그럼 여기서 흡수했던 거랑 똑같은 색깔의 빛을 내보내겠네요. 별빛이 지나가는 경로에 있던 저온의 기체가 빛을 흡수해서 무엇이 되면 고온의 기체가 되면 얘가 흡수했었던 특정한 파장의 빛을 방출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특정한 파장의 빛만 색깔이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그 색깔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방출 스펙트럼을 보면은 까만 배경이야. 그지? 아무것도 없는 까만 배경인데 색깔의 선만 몇 개 짝짝짝짝 나타나지. 근데 그 색깔의 선이랑 색깔이 없는 흡수선이랑 더해봐, 합쳐봐. 그럼 어떻게 돼? 연속 스펙트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원리가 밑에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연속 스펙트럼. 고온의 별이 빛을 방출하는 경우에 생깁니다. 근데 그 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를 했어. 제일 위에 거 그림이에요.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게 되면은 그 저온의 기체가 특정한 빛을 흡수해서 검은색 선이 나타나요. 그거를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저온의 기체가 이제 에너지를 흡수했으니까 고온의 기체가 되어서 걔가 다시 안쪽으로 이동하면서 전자가 안쪽으로 이동하면서 빛을 내보내면 그게 방출 스펙트럼이 되는 거고 흡수한 거랑 똑같은 색깔의 빛만 내보냅니다. 그치? 자, 이러한 원리로 스펙트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펙트럼의 흡수 스펙트럼이나 방출 스펙트럼의 선, 여기서는 검은 선, 여기서는 색깔의 선 이렇게 되겠지. 선의 위치나 그 다음에 굵기 그리고 선의 개수 이런 것들이 뭐마다 원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앞에서 뭐라 했습니까? 원소마다 궤도의 에너지 차이가 다르니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빛 에너지가 다르다.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빛의 파장, 색깔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선의 위치가 곧 색깔, 파장이죠.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흡수나 방출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뭘 찾아낸다? 성분, 원소를 찾아낸다. 그러면 성분, 원소의 양은 어떻게 찾아내느냐? 이 흡수 스펙트럼이나 방출 스펙트럼의 색이 강하게 나타나느냐, 약하게 나타나느냐 이걸 이용해서 뭘 찾아낸다? 양을 찾아낸다. 자, 선의 위치나 굵기, 개수 그거는 원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원소의 종류를 찾아내고요. 그 다음에 이 흡수선이나 방출선의 세기 요거를 이용해서 원소의 양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온 우주에서 오는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종류와 양을 분석을 했더니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 몇으로 나온다? 3대 1로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는 것이다. 알겠죠? 자, 그래서 거기에 동그라미 3번 스펙트럼 분석. 원소의 종류와 함량을 알 수 있다. 자, 흡수 스펙트럼하고 방출 스펙트럼이 있는데 수소의 것과 탄소의 것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자, 수소의 것은 색깔의 선이든 흡수선이든 몇 개야? 4개지. 4개고 빨간색에서 하나,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청색에서 하나, 그리고 좀 진한 파란색에서 하나, 보라색에서 하나, 총 4개 나왔죠? 근데 탄소는 어때? 엄청나게 많지. 엄청나게 많고 위치도 막 다르죠. 즉, 한 원소의 흡수선과 파장, 방출선의 파장 같은 위치에서 나타나는데 종류에 따라서 선 스펙트럼이 다른 위치에서 나타나고 그래서 흡수나 방출 스펙트럼을 관측해서 비교를 하면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고 그리고 흡수선의 세기를 가지고 원소의 양을 알아낼 수 있다. 그래서 각각의 흡수선의 폭을 비교하면 원소의 질량비를 알 수 있다. 그래서 결론, 빅뱅 우주론에서 3대1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관측을 해보니 어떻게 됐대요? 우주 전역에서 수소가 74%, 헬륨이 24%로 약 3대1의 질량비로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이 우주가 탄생하고 현재까지 이렇게 오게 된 그 내용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7페이지로 넘어가서 문제 한번 봅시다. 빅뱅 우주론에서 빅뱅 이후 감소하는 우주의 물리량을 골라보세요. 감소하는 거. 자, 밀도 감소하죠. 그 다음에 온도 감소하죠. 질량은 일정합니다. 크기 증가하죠. 그래서 기억 니은. 그 다음에 다음 과정으로 생성된 입자를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 빅뱅 후 가장 먼저 생성되었고 더 이상 분해될 수 없다 하면 쿼크도 되지만 전자도 되죠. 그래서 쿼크, 전자 두 가지 다 고르셔야 됩니다. 니은, 디귿. 우주가 팽창하면서 쿼크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것도 두 가지죠. 양성자, 중성자, 리을, 미음. 그 다음에 3분 후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것은 원자 핵이니까 비읍 한 가지만 되겠지. 그 다음에 우주의 온도가 3000K가 되었을 때 생성된 입자, 이게 뭐예요? 원자예요. 기억. 우주의 배경물사는 우주의 나이가 약 38만 년이 되었을 때 우주에 나간 빛으로 현재 온도가 약 3K 또는 뭐 2.7이라고 해도 돼요. 정확하게. 방출하는 복사파와 같은 파장으로 관측되며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증거죠. 그 다음 우주의 원소 분포에 대한 거. 양성자와 중성자 생성 초기에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수가 비슷했다. 맞아요. 우주의 팽창으로 중성자에서 양성자로의 변환이 어려워졌다. 아니죠? 양성자에서 중성자로의 변환이 어려워진 거죠.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기 직전에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는 3대1이 아니라 7대1이었다. 한 개의 양성자와 한 개의 중성자가 결합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2개씩이죠. 우주에 분포하는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의 질량비는 3대1이다. 맞네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 3대1이니까 수소 원자도 헬륨 원자도 3대1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고온의 별빛이 방출되는 거예요. 자, 고온의 별이 빛을 방출하는데 뭐예요? 연속 스펙트럼. 별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고 흡수되고 남은 빛, 흡수 스펙트럼. 고온의 별 주위에서 이제 에너지를 얻었어. 에너지를 먹었어. 그럼 어떻게 돼? 고온의 기체가 되죠. 그 녀석이 내보내는 거. 방출 스펙트럼. 그래서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한 결과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두 원소는 수소와 헬륨이다. 우주에 존재하는 두 원소의 질량비는 3대1이고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증거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는 내용만 알고 있으면 어려운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서 문제는 따로 풀어보지는 않겠습니다. 모든 문제는 전부 다 숙제로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없어요. 자, 그래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21쪽에 물질의 기원 2, 별의 진화와 태양계의 형성인데
여기도 사실 조금 애매해. 근데 뭐가 애매하냐면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그 다음에 별의 탄생과 원소의 생성, 그리고 태양계와 지구의 형성에서 태양계의 형성까지만 할 수도 있어. 이 단원 분리하는 게 되게 애매해. 왜냐면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내용을 다 넣긴 넣었습니다. 일단 내용은 다 넣긴 넣었는데 혹시 몰라요. 뒤에 조금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건 아직 뭐 진도 범위가 확정적으로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확정적으로 안 알려줘. 확정적으로 알려준다고 그 학교 알림에다가 올려놓고 그냥 막 바꿔 그냥. 여기다가 갑자기 뭐 이것도 낼게, 이것도 낼게. 이러고. 그래가지고 사실상 여기가 나오는 건 확실해. 여기 나오는 건 확실한데 시작 범위는 확실하다. 근데 끝 범위가 확실하지가 않아.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부터 일단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우주의 주요 구성 원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주의 주요 구성 원소 방금 전까지 계속 봤잖아. 누가 주요 원소야? 수소하고 헬륨이지. 아까 비율이 어떻게 돼 있어요? 수소가 74%, 그 다음에 헬륨이 24%. 합치면 98%잖아. 그지? 그럼 나머지 2%는 뭐냐? 나머지 2%는 기타. 다른 원소가 되겠지, 그치? 자, 아까 전에 얘기했어. 그 기타 다른 원소들은 언제 만들어졌다? 우주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그 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얘네가 만들어지게 되었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자, 지구와 생명체의 주요 구성 원소에서 거기 우주, 지구, 사람의 주요 구성 원소 세 가지 표가 나와 있죠. 그 도표의 비율을 잘 보셔야 돼요. 수소와 헬륨에 비해 무거운 원소가 많이 차지한다. 우주는 수소, 헬륨이 74%, 24%로 3대1로 있는데 지구는 어때? 철산규 많이. 철과 산소, 규소가 많이 있다. 뭘 끄덕여. 철과 산소, 규소가 많이 있다. 이렇게 있어. 그치? 그 다음에 사람은 산탄수질. 산소가 제일 많고 탄소, 수소, 질소야. 우주에 제일 많은 건 수소인데, 그치? 사람한테서는 세 번째로 많고 수소가 지구에서는 보이지도 않아. 그치? 그럼 이 다른 원소들은 대체 어디서 왔다? 별의 탄생과 원소가 만들어지는 것. 그치? 별의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리 별의 탄생, 진화 과정 요것도 같이 한번 볼 겁니다. 자, 아까 전에 우주 배경 복사를 봤을 때 미세하게 불균이라는 지점이 있다고 그랬지. 그 미세하게 불균이라는 지점이라는 거는 원소가 많이 만들어진 곳과 조금 만들어진 곳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지. 그러면 많이 만들어진 곳에서 별이 만들어졌겠지, 당연히. 그래서 자, 별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부터 잘 보셔야 돼요. 핵융합 반응으로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를 가지고 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별, 뭐 지구별, 뭐 지구라는 별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지구는 스스로 빛을 내지 않죠. 얘는 그냥 행성입니다. 별의 정의는요, 핵융합을 해야 됩니다. 그럼 핵융합은 어떤 것이냐? 핵이라고 하는 것을 융합, 합쳐준다. 핵, 원자핵입니다. 원자핵과 원자핵이 합쳐져서 더 큰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것. 즉, 작은 크기의 원자핵이 여러 개가 모여서 얘가 큰 크기의 원자핵을 만들어내는 것. 이걸 가지고 핵융합이라고 합니다. 반대 과정도 있어요. 반대 과정도 있어. 그걸 핵분열이라고 하는데 핵융합, 작은 크기의 원자핵이 여러 개가 모여서 큰 크기의 원자핵이 하나 만들어진다. 아까 우리 수소를 이루는 양성자하고, 그지? 헬륨을 이루는 양성자, 중성자 이렇게 있으면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만나가지고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거랑은 조금 달라요. 그거랑 조금 다른 형태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거야. 요리를 만들어서 요리를 만들 때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만들 거 아니야, 그지? 두 요리를 만들었어, 그지? 뭐 예를 들어 두 요리를 만들었다고 해봐. 처음에 재료를 가지고 요리 두 가지 만드는 거는 이제 빅뱅에서 일어나는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요리와 이 요리를 퓨전, 합쳐서 만드는 게 핵융합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요리를
합쳐서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핵융합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작은 크기의 원자핵 만들어진 것 중에 작은 거 누구야? 수소지. 수소 여러 개가 뭐가 되는 거? 헬륨이 되는 거. 그게 핵융합입니다. 누가 융합했어? 수소가. 얘를 뭐라 그래? 수소 핵융합이라고 할 거야. 자, 이런 식으로 핵융합 반응으로 스스로 빛을 내야지만 별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탄생 과정은 성간 물질이 뭉쳐지면서 원시별이 되고 별이 탄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간 물질은 그럼 뭐냐? 그냥 한자 뜻 그대로 보시면 돼요. 별성자, 사이간자. 별과 별 사이에 있는 물질들. 별과 별 사이에 있는 물질들. 그럼 뭐가 있냐면 수소, 헬륨. 이게 제일 많겠지. 그지? 우주에 제일 많으니까. 그리고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물질들을 가지고 성간 물질이라고 하고요. 이런 애들이 모여가지고 구름처럼 이루고 있는 거. 그걸 가지고 성운이라 그래요. 성운이라고 하는 거는 뭐다? 성간 물질이 모인 밀도가 다른 데보다 높은 곳, 성간 물질의 밀도가 높은 곳, 이걸 성운이라 그래. 구름처럼 뭉게뭉게 모여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성운 중에서도 밀도가 엄청나게 낮은 성운이 있을 거고 밀도가 엄청나게 높은 성운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둘 중에서 어디에서 별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밀도가 높은 곳에서 모일 수 있는 거지. 자, 근데 이 모이는 걸 방해하는 게 또 하나가 있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어떨까? 잘 모일까? 퍼져나가죠? 그래서 온도는 어떠해야 돼? 낮으면서 밀도는 높은 그런 곳에서 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순서대로 볼게요.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성간 물질이 가스 구름을 이루는데 그 가스 구름을 뭐라고 한다? 성운이라고 한다. 이 성운이 모입니다. 밀도가 큰 곳은 중력이 커서 주변의 사물을 끌어와서 계속 끌어오니까 성운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 성운에서도 어떤 곳? 온도는 낮으면서 밀도는 높은 곳에서 이 성운들이 더 빽빽하게 모이게 되는 거야. 더 빽빽하게 모여지면서 뭐가 만들어진다? 원시 별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다. 아직 별은 아니에요. 원시별이라고 그랬어. 자, 그럼 원시별이니까 얘는 핵융합을 한다, 안 한다? 핵융합을 안 합니다. 얘는 아직까지 빛도 못 내는 그냥 찌끄레기야. 자, 이렇게 하나의 성운에서도 온도가 낮으면서 밀도가 높은 부분 여러 군데가 있을 거 아니야. 여러 군데에서 원시별이 막 만들어져요. 그래서 원시별이 만들어지면 얘네가 중력에 의해서 계속해서 수축합니다. 중력에 의해서 계속해서 수축을 해요. 그러면 모이겠죠? 근데 이렇게 그냥 수축만 하는 게 아니라 수축과 더불어서 회전하기 시작해. 수축과 회전을 같이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가운데 부분에 동그란 천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자, 모이면 에너지가 집중되지. 에너지가 집중되니까 온도가 어떻게 돼? 올라가요. 근데 얘가 빙글빙글 막 회전하고 있네? 우리 막 이렇게 빙글빙글 회전하다 보면 밖으로 막 빠져나가려고 그러지. 그 힘을 뭐라 그러더라, 우리? 원심력이라고 그러지. 이 회전하는 원심력에 의해서 가운데 부분은 모여있지만 이 회전하는 축을 가지고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가스 물질들이 퍼져나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운데에는 뭐가 만들어지고 엄청나게 뜨거워진 천체가 만들어지고 바깥 부분에는 뭐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원반 형태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원반부가 있고요. 가운데는 더 뜨거워진 원시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다가 온도가 계속 높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어? 너무 뜨거워지죠. 너무 뜨거워지는데 이 원시별의 중심부가 온도가 1000만 K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온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지? 1000만 K래. 그러면 이제 무엇이 일어날 수 있느냐? 주 원소인 무가, 수소가 핵융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핵융합하네? 그럼 얘는 이제 별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가운데는 이글이글 타면서 수소핵융합을 막 하는 별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주변부 원반부는 또 독특한 형태를 이루면서 이제 행성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행성을 만들어내서 하는 거는 뒤에 파트에 있고요. 우리는 지금 이 중심부에 있는 요 녀석만 가지고 잘 볼 겁니다. 자, 얘는 지금 중심부에서 무슨 핵융합을 하는 거야? 수소 핵융합을 하는 거지. 이렇게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을 하고 있는 중심부가 수소 핵융합을 하고 있는 단계를 뭐라고 하냐면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중심부가 수소 핵융합을 하고 있는 경우가 주계열성이라고 그래. 자, 그럼 주라는 게 뭐야? 메인이다 이런 말이지. 그치? 왜 메인이냐면 가장 오랜 기간 머무르는 단계예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이것도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왜 가장 오래 머무느냐? 수소핵융합을 하는 애라 그랬지? 그럼 수소핵융합을 가장 오래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왜 수소핵융합을 오래 할 수 있을까? 많으니까. 그치? 자, 우주에 제일 많은 게 누구였어? 수소야. 그럼 이 별도 수소가 제일 많겠지. 수소가 제일 많기 때문에 가장 오랜 기간 보냅니다. 자, 수소가 가장 풍부하기 때문에 가장 오랜 기간을 보냅니다. 근데 얘도 종류마다 다 수명이 달라요. 이 기간이 다 달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질량이 클수록 이 핵융합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요. 훨씬 더 빨라요. 그러면 수명이 길겠어? 짧겠어? 짧아요. 자, 그러면은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 우리 주변에 있는 별, 가장 가까운 별이 어디야? 태양이지. 그래서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질량이 태양 정도이면 이 주계열성에 머무르는 기간이 약 100억 년 정도 됩니다.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갖고 있으면 약 100억 년 정도 살고 있고요. 태양보다 질량이 크면 더 다양해요. 얘는 뭐 한 100만 년에서 100만에서 2천만 년으로 굉장히 다양해. 물론 여기서 이제 질량이 크면이 뭐 1.1배, 1.2배 아주 찔끔 큰 거 아니라 5배, 6배, 10배, 20배, 100배 이렇게 큰 애들. 그런 애들은 수명이 굉장히 짧아요. 자, 그래서 주계열성의 특징 두 가지가 나왔어 지금. 첫 번째, 수소핵융합을 한다. 수소핵융합을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오랜 기간을 보낸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미 여기 나온 건데 핵융합을 하면서 스스로 뭘 한다? 빛을 낸다. 원시별일 때는 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근데 주계열성일 때는 빛이 납니다. 그래서 스스로 빛을 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중요한 거 있어. 이것도 되게 중요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야. 자, 이게 전부 다 기체 상태, 가스 상태잖아. 맞아요? 우리 가스에 불 붙이면 펑 타잖아. 그지? 근데 그때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점점점 크기가 어떻게 돼야 돼?
커져야 되지. 근데 얘 안 커진다? 크기가 일정하다? 그러면 얘가 점점 커지려는 힘이 있으면 그걸 반대해서 꽉 누르는 힘이 있는 거지. 안에서 바깥쪽으로 막 팽창하려는 힘을 압력이라고 표현해 볼게. 내부에 압력이 있는데요. 그 압력이랑 뭐랑 비슷하느냐? 중력이라는 힘이랑 비슷해. 중력. 내부 압력하고 중력이라는 힘이 비슷하게 평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 그림이 이제 밑에 있지. 자, 태양이라고 하는 주계열성 단계의 별이 이렇게 있으면 요 가운데 중심부 있지? 요 중심부에서 뭐가 일어난다? 수소 핵융합이 일어난다. 수소가 뭐가 되는? 수소가 헬륨이 되는, 그지? 그리고 바깥쪽에는 주로 수소가 막 있을 거야. 그래서 안쪽에서 에너지를 막 이제 만들어낼 겁니다. 이거 뒤에 정리할 거야. 막 만들어내니까 이제 얘네가 막 에너지를 밖으로 발산해. 그러면서 엄청나게 뜨거우니까 얘네가 바깥쪽으로 팽창하려는 압력이 있어. 근데 그거를 상쇄시키는 뭐가 있다? 중력이 있다. 이 크기가 어떻다? 비슷하다. 그래서 크기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수소 핵융합이라는 거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냐? 간단하게는 수소가 헬륨 되는 거다. 이렇게 하죠. 그지? 근데 수소 몇 개냐면 4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으로 바뀝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요 4개의 수소의 질량이 있겠죠? 그 다음에 요 하나의 헬륨의 질량이 있겠죠? 어떻게 되냐면 질량이 4개의 수소가 더 커. 수소 하나당 얼마의 질량이냐면 1.008의 질량이야. 그게 몇 개야? 4개야. 근데 헬륨 하나의 질량이 4.003이야. 질량이 어떻게 됐어? 이거 4.032잖아. 질량이 줄어들었지? 질량이 줄어들었어요. 이 질량이 줄어드는 걸 뭐라고 하냐면 질량 결손이라 그래요. 질량이 줄어드는 거. 이 질량 결손이 에너지로 전환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별이 에너지를 막 생산하니까 빛도 내는 거고 온도도 계속 뜨거워지는 거야.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는 내용 한번 읽어보면 정리해보자. 주계열성, 수소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별로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리고 별의 일생의 대부분을 주계열성으로 보낸다. 왜? 왜 가장 오랜 기간 주성분, 주계열이라고 하느냐? 수소가 제일 많아서 라고 하면 되겠지요? 수소가 제일 많으니까 수소핵융합을 가장 오래 한다. 수소핵융합 반응은 뭐냐? 별의 중심부에서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헬륨이 만들어지는데 4개의 수소 원자핵이 결합해서 1개의 헬륨 원자핵이 되는 과정이다. 그때 감소한 질량, 밑줄 뭐라 그런다? 질량 결손이라고 한다. 자, 질량 결손이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그러면서 에너지가 막 나온다. 그런데 그때 별의 자체적으로 중력을 가지고 있죠. 그 중력과 내부 압력이 어떤 상태다? 평형을 이루는 상태다. 그래서 크기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는 모든 별이 다 공통적입니다. 질량이 큰 별이든 질량이 작은 별이든 무엇의 차이만 있고 그냥 크기의 차이만 조금 있는 거야. 태양이 요만하다 그러면 질량이 가장 큰 별은 UY 스쿠티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만해. 졸라 커. 이게 태양이면 이게 스쿠티야. 그 정도로 질량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날 수 있어. 자, 근데 이 주계열성이라는 과정까지는 똑같아. 물론 얘가 더 뜨거울 수도 있겠지. 얘가 좀 더 차갑고. 그래서 온도 차이에 의해서 별의 색깔은 좀 다를 수 있어. 우리 별을 관측해보면 약간 붉은 빛을 띠는 별도 있고 우리 태양처럼 누런 빛을 띠는 별도 있고 아니면 파란 빛을 띠는 별도 있어.
그냥 구글에다가 뭐 은하, 갤럭시라고 하거나 아니면 스타 검색을 하면은 색깔이 다양한 별들이 나와요. 파란색도 있고 완전 하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우리 태양처럼 노란색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색깔이 조금 달라질 뿐이지 그냥 똑같아 다. 크기에 따라서 그냥 질량만 다르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얘네들의 진화 과정은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장 넘어가 보면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 별의 질량에 따라 다르게 진화하고 밑줄, 질량이 클수록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져서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드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내부의 핵융합 반응으로 뭐까지? 동그라미 철까지. 자, 내부의 핵융합으로 철까지입니다. 그리고 초신성 폭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 지구상에 있는 우주에 있는 수소, 헬륨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 다 별의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졌고 그 이외의 것들은 인공적으로 합성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과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의 이 진화 과정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합시다. 우리 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합시다. 5분에. 자,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진화 과정 보시면요.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입니다. 자, 일단은 주계열성 단계부터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사실은 어떤 거냐면 항상 중력이라는 힘은 작용하고 있다. 자, 주계열성의 중심부는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고 있는 중이죠. 수소가 헬륨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중이야. 근데 주계열성의 중심부에서 수소가 모두 다 고갈이 되었다. 자, 여기서는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수소가 모두 다 고갈이 되었어. 그러면 수소 핵융합이 어떻게 되죠? 정지합니다. 자, 논리적으로 순서대로 가볼게요. 수소 핵융합이 정지되니까 에너지를 만들어 못 만들어? 못 만들어요. 자, 에너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별이 자꾸 팽창하려는 힘이 있었지. 근데 팽창하려는 힘이 어떻게 돼? 감소하게 되겠죠. 자, 팽창하려는 힘이 감소함에 따라서 중력은 똑같은데 감소하려는 힘은 팽창하려는 힘은 감소하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다? 수축하게 되겠다. 중력에 의해서 수축합니다. 자, 근데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게 되면은 에너지가 더 모이죠?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온도가 상승하다가 거의 1억 가까이 올라가게 되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중심부에서 헬륨을 가지고 핵융합을 시작합니다. 중심부에서 헬륨을 가지고 핵융합을 시작합니다. 헬륨이 He2죠? He2라고 하는 헬륨이 3개 정도가 만나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탄소라는 애가 만들어집니다. 이러면서 다시 이제 에너지를 막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러면 중심부에서만 계속 이렇게 일어나냐? 아니에요. 자, 이 온도가 상승하는 거 옆구리를 쫙 빼서 중심부만 온도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여기가 뜨거워지면 바깥쪽도 같이 뜨거워지지. 바깥 주변부도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주변부에 뭐가 있었어? 수소가 있었죠? 주변부에서 수소 핵융합을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별이 어떻게 됐어? 안에서도 핵융합을 하고 바깥에서도 핵융합을 하지. 그러면은 주계열성일 때보다 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만들 거 아니야. 아까 앞에서는 팽창하려는 힘이랑 중력이랑 비슷했기 때문에 그대로였지. 근데 이제는 바깥쪽도 어마어마하게 에너지를 만들어내니까 어떻게 될까요? 팽창하게 됩니다. 자, 주변부의 온도 상승으로 주변부에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니까 주변부가 팽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거야. 주계열성은 이랬어. 주계열성은 요 정도 크기였어. 근데 이제
주계열상에서 중심부 수소가 다 고갈되고 수축했다가 온도 올라가서 핵융합하고 바깥쪽도 핵융합하게 되면은 이제 더 커져서 계속해서 팽창하는 그런 형태의 별이 됩니다. 크기가 어떻게 됐다? 커졌다. 클, 거자 써서 큰 별이라고 하고요. 자, 크기가 커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표면에 온도가 내려가서 얘가 붉은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붉은색의 거성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적색 거성이야. 자, 이거는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진화 과정을 보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적색 거성 단계까지만 딱 읽어보자. 주계열성의 중심부에서 수소가 고갈되어 핵융합이 멈추면, 자, 밑줄 쳐서 순서대로 한번 봅시다. 수소가 고갈돼서 핵융합이 멈추면 중심부가 수축, 열이 발생, 바깥쪽이 가열, 그리고 바깥쪽에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면 별이 팽창하여 적색 거성, 그지? 그 다음에 중심부가 수축하여 온도가 높아지면 헬륨 핵융합이 일어난다. 여기 이제 탄소, 산소도 있는데 산소가 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탄소가 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질량이 조금 더 크면은 산소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주로 탄소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주로 탄소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헬륨하고 탄소, 산소 이런 것들이 조금씩 만들어진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자, 얘가 이제 계속 팽창하다 보면, 계속 팽창하면 이제 표면의 온도 계속 어떻게 돼? 낮아지죠? 얘 또한 중심부에 헬륨이 다 고갈되면 반응을 할 수 있어? 없죠. 그치? 자, 얘도 똑같아요. 이 적색 거성에서 이번에는 중심부에 헬륨이 모두 다 고갈되는 거야.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럼 비슷하죠? 수소 핵융합이 정지했지, 여기서는? 그럼 여기서는 헬륨 핵융합이 정지하겠지? 자, 헬륨 핵융합이 정지합니다. 자, 얘도 똑같이 한번 따라가 보자. 헬륨 핵융합이 정지하니까 또 어떻게 돼?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겠죠? 그죠? 그럼 중력에 의해 수축하니까 똑같이 온도가 어떻게 된다? 상승한다. 자, 여기까지는 얘랑 똑같이 과정이. 근데 온도가 상승하면 원래 어떻게 돼야 돼? 그 다음 핵융합 해야 되지. 근데 온도가 충분히 가열되지 못해요. 충분히 가열되지 못해서 핵융합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중심부는. 그러면 이제 중심부에는 뭐만 남아있어? 탄소나 산소만 남아있죠. 그러면은 주변부는 어떻게 될까? 주변부는 어떻게 돼요? 그냥 계속 팽창해서 이 성분들, 주변부에 있던 성분들, 수소나 헬륨들이 우주 공간으로 퍼져 나갑니다. 자, 요거 두 개를 이제 한꺼번에 합쳐서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가운데 중심부는 이제 뭐만 남았어? 탄소나 산소만 남았지. 중심부에 탄소만, 산소만 남은 핵이니까 아주 조금만 할 거야, 그지? 아주 조금만 할 거야. 그리고 주변에 수소하고 헬륨은 우주 공간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겠죠. 막 퍼져나가요. 막 퍼져나가. 자, 그러면 여기에 수소하고 헬륨의 밀도는 어떨까? 주변보다 높게 나타나겠지.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 수소나 헬륨, 성간 물질들이잖아. 이런 애들이 밀도가 높은 것을 뭐라 그래? 성운이라고 그러지. 얘도 성운이라고 그래요. 근데 무슨 성운? 둥그런 모양, 구 모양의 성운. 행성상 성운.
그러니까 주변부는 계속 팽창해서 행성상 성분을 이루고요. 가운데에 있던 요 핵 있지? 주성분이 뭐예요? 탄소하고 산소. 그지? 근데 얘는 더 이상 핵융합을 못하죠? 그러니까 점점점 어떻게 돼? 식어가겠지. 점차 식어갑니다. 얘를 뭐라 그러냐면 백색 외성이라 그래. 백색으로 보여. 왜? 졸라 뜨거우니까. 근데 웃기는 게 졸라 뜨겁지만 충분하지 못해서 핵융합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점점점 식어가요. 근데 얘는 거의 주성분이 탄소로 엄청나게 많은 비율이 탄소죠. 근데 이 탄소라는 애가 엄청나게 높은 압력과 높은 온도에서 뭐가 돼서 만들어져? 다이아몬드가 돼서 만들어져. 크기는 얼마만한데? 지구만한데. 혹은 지구보다 더 큰데. 이거 쭈우러 갈 사람 원정대 모집합니다. 지구만한 다이아몬드 덩어리. 어때? 끌리지? 이거에서 반쪽만 캐내도 우주 최강의 갑부가 될 수 있어. 그치? 대신에 조금씩 팔아야 돼. 왜? 시장에 무언가가 많이 나오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래픽카드. 시장에 물량이 많이 나오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지? 자, 이렇게 됐나? 요게 뭐다?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최후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간 수소하고 헬륨은 계속 퍼져나가다가 다른 성분이랑 만나서 또 거기에서 별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계속 돌고 도는 그런 과정이 나오겠죠. 자, 지금 태양 정도인,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에 지나가면서 만들어진 것 중에 가장 무거운 원소다라고 하면은 산소 찔끔, 탄소 많이 이 정도밖에 안 되겠지. 그럼 아직 모자라잖아. 뭐 마그네슘, 나트륨, 규소 등등등등 여러 원소 있잖아. 그 원소들은 그럼 어디서 만들어졌다? 질량이 훨씬 더 큰 별에서 만들어졌다. 자, 과정은 똑같아요. 주계열성에서 적색거성 비슷하게 만들어지는데 크기는 훨씬 더 어떨까? 크겠지. 그래서 얘는 초거성이라 그래. 엄청나게 크니까. 자, 이 초거성은 종류가 되게 많아요. 뭐냐면 적색 초거성도 있고 청색 초거성도 있고 백색 초거성도 있고 이거는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그냥. 이러고 가면 벌써 쫄라게 뜨거운 거고 쫄라게 질량이 큰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냥 초거성이다라고 할게요. 알겠지? 우리 지금 책에는 약간 붉은빛 내지는 주황빛으로 그려놨는데 백색도 있고요. 청색도 있고요. 적색도 있는데 백색인 건 거의 없어. 드물어. 왜냐면 이 정도로 커지면은 너무 팽창했으니까 온도가 내려가기 십상이거든. 그래서 백색은 거의 없고 적색이나 청색이 주로 있습니다. 자, 이런 초거성에서 똑같아. 중심부가 수소가 고갈돼서 뭐가 만들어지고 수소행융합이 정지되고 팽창하는 힘이 감소하면서 중력에 수축하고 온도가 상승하면서 중심부에서 헬륨 행융합 할 거야. 얘도 똑같이. 그 다음에 주변부도 온도 상승해서 수소행융합 할 거야. 다 똑같아. 적색거성이랑 다 똑같아. 그런데 중심부에 헬륨이 고갈되고 정지해서 수축하고 온도 상승했을 때 얘는 충분히 가열되지 못해서 핵융합을 안 했지. 근데 얘는요 엄청나게 뜨겁다 보니까 중심부에서 연속적으로 핵융합이 계속 일어납니다. 계속 일어나요. 얘는 산소, 탄소 만들고 끝났지. 근데 얘는 산소, 탄소 만든 걸 가지고 또 핵융합을 해. 그러니까 순서대로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헬륨이 탄소나 산소 만들었지? 이 과정이 끝나면 그 다음 핵융합. 탄소나 산소를 가지고 나트륨, 마그네슘 이런 거 만들어. 그 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이런 거 가지고 더 무거운 원소, 뭐 네온도, 네온은 더 전이지. 규소 이런 거 만들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자, 최종 규소를 가지고 철을 만들어냅니다. 철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지. 그러면 철까지 딱 중심에 만들어지고 더 이상 핵융합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으로 만들어지는 원소 중 가장 무겁다라고 하면 철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왜 이걸보다 더 무거운 애는 안 만들어지느냐? 더 뜨거우면 더 만들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얘를 가지고 핵융합을 하는 거는 너무 온도가 높아야 돼. 너무 온도가 높아야 돼. 100억에서 200억 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 정도로 가열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고요. 또는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철이 가장 안정한 원소라서. 그래서 오히려 핵융합하는 것이 불안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철까지 만들어져요. 그리고 주변부도 계속해서 팽창해서 나갔겠죠? 그지? 똑같이 계속 과정이 일어나. 주변부가 계속 팽창하고 주변부조차도 연속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최종적인 모습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냐? 우리 책에 있는 것처럼 가운데에 철, 그 바깥에 규소황, 그 바깥에 산소, 네온, 마그네슘, 그 바깥에 탄소, 산소, 그 다음에 헬륨, 가장 바깥에 수소. 이렇게 연속적인 양파 껍데기처럼 층층을 이루면서 형성이 돼요. 그러면 얘는 이제 더 이상 핵융합을 못하게 됐잖아. 더 이상 핵융합을 못하게 되면은 압력이 세, 중력이 세. 압력이 강해요, 중력이 강해요. 중력이 강하지. 자, 얘는요 질량이 너무 크다 보니까 중력에 의해서 주변부까지도 모두 수축하게 돼요. 자, 이렇게 수축이 일어나게 되면은 온도와 압력이 어때? 너무 높아지죠.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꽉 쥐어짜지는 거야. 그 압력을 버티다 못해 어떻게 되겠어? 터져버려요. 자, 이렇게 수축해서 엄청나게 온도하고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은 엄청 표면 온도가 높으니까 엄청 밝고 하얗게 보이겠지. 이걸 초신성이라고 그러고요. 얘를 초신성이라고 그러고요. 이 초신성이 압력을 버티다 못해서 터져버리는 현상을 가지고 뭐라고 한다? 초신성 폭발이라고 한다. 이 폭발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원소들이 막 부딪히겠지. 그러면서 초신성의 핵융합이 일어나요. 이 과정에서 우라늄 원자번호 92번이에요. 까지 생성이 됩니다. 철보다 더 무거운 구리, 금, 은 이런 것 등등까지도 다 만들어져요. 그래서 원자번호 92번까지 자연에서 만들어진 원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내용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초고성, 주계열성 이후에 별이 매우 팽창해서 초고성이 되고 중심부에서는 헬륨, 탄소, 산소, 규소, 핵융합까지 일어나면서 철이 만들어진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는 매우 안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심부에서 핵융합이 멈추면 별이 급격하게 수축했다가 폭발하면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난다. 이때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발생하여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게 금이나 우라늄 등이다. 그러면 거의 형태도 없이 그냥 우주공간으로 팍 흩뿌려진 거지. 근데 그러고도 중심부의 핵은 조금은 남아있어요. 근데 그 조금이 질량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야. 걔가 뭐가 되거나 중성자만 남아있는 중성자 별이 되거나 무엇이 된다? 블랙홀이라는 게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질량이 10배 이상인,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의 최후 과정은 중성자 별이나 블랙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초신성 폭발이라는 과정이나 아니면 행성상승 과정이 있죠? 이 두 과정으로 인해서 우주 공간으로 별을 이루는 원소가 퍼져나갔지. 걔네들이 다시 모여서 어떻게 됐나? 또 별이 되고. 또 진화 과정을 걷다가 터져서 또 원료가 되고 다시 별이 되고 원료가 되고 별이 되고 원료가 되고 별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과정을 살펴봤으니까 낼 수 있는 서술형 문제 한 가지. 우리 태양, 지구가 속해 있는 이 태양계와 태양이라는 별은 빅뱅 이후 처음으로 만들어진 1세대 별이다. OX.
1세대 별이 아닙니다. 1세대 별이라면 우리 태양계에 금, 은, 우라늄, 철과 같은 이런 무거운 원소가 없어야겠죠. 왜? 태양이라는 애는 금이나 은, 우라늄 이런 걸 만드는 애도 아닐 뿐더러 그 단계에 들어가지도 못했지. 아직 주계열성이잖아. 근데 지구에는 우라늄, 철 이런 원소들이 아주 풍부하게 있죠. 그 말은 1세대 별이 아닙니다. 즉 어떤 다른 별이 먼저 탄생을 하고 그 별의 초신성 폭발 과정에 의해서 철이나 우라늄, 금, 은과 같은 원소들이 만들어졌고 그 원소들이 우리 태양계를 만드는 성운이 있었겠죠? 그 성운에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지구에 그런 원소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게 서술형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내용이 이제 오른쪽에 있어요. 자, 간단하게 태양계와 지구의 형성 과정 한번 볼게요. 태양계는 자, 거기 있죠.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진 거대한 성운에서 초신성 폭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약 50억 년 전에 탄생하게 되었다. 자, 순서는 똑같아요. 태양계를 만드는 성운이 있었겠지. 걔를 태양계 성운이라 그래. 이 태양계 성운이 만들어지고요. 이 태양계 성운은 우리 은하라고 하는 거에 나선 8부분에 있었습니다.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면서 우리 태양계 성운이 만들어졌고 안정한 상태였던 성운 내부 물질이 흔들리면서 밀도가 불균일해졌다. 그래서 중력이 강한 곳을 기준으로 중력 수축을 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회전을 했다. 그래서 가운데 중심부에서는 원시 태양이라고 하는 원시별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주변부는 아까 무슨 힘? 원심력이라는 힘에 의해서 주변으로 퍼져나가면서 원반부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중심에 있는 원시 태양의 진화 과정은 요겁니다. 앞에서 했던 거, 원시별이 주계열성 되는 거. 그리고 그 바깥쪽에 있던 원반부들. 자, 거기서부터 이제 볼게요. 원반부에 있던 물질들이 합쳐지면서 여러 개의 고리가 만들어졌고요. 그 고리에는 가스와 먼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뭉쳐지면서 수많은 미행성체, 아주 조그마한 돌조각이라 생각하면 돼요. 소행성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고 그 미행성체들이 어떻게 되면서 서로 충돌을 반복하면서 점차 크기가 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시적인 행성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 수금지화, 목토, 천해 해가지고 이렇게 행성이 8개가 있는데 그 행성들의 특징이 어때? 수금지화까지는 단단한 암석들로 되어 있어. 근데 목토, 천해 얘네들은 기체, 가스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왜 수금지화 얘네 가까운 애들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목토, 천해 이러한 행성들은 기체, 가스로 이루어져 있느냐? 그 내용도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원시 태양은 중심부에서 수소행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태양이 되었는데 미행성체가 서로 충돌하는 과정에서 행성이 되었고 성장하면서 행성이 되었는데 남은 가스와 먼지는 태양풍에 의해 태양계 바깥쪽으로 보내져서 현재의 태양계가 형성되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태양풍이라고 하는 애가 뭘까? 풍, 바람이죠. 바람입니다. 태양풍, 바람입니다. 태양에서 바람이 분대. 이 바람 맞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 즉사예요, 즉사. 태양풍 바람 맞으면 즉사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태양이라는 애가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애잖아.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애기 때문에 얘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원자들이 원자핵과 전자로 분리가 되어 있어. 앞에서 우리 빅뱅 할 때 온도가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을 못한 상태였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온도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을 못하고 분리되어 있어요. 이렇게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플라즈마 상태라 그래. 얘네가 분리는 되어 있지만 같이 혼잡하게 섞여 있어. 그런 상태를 플라즈마 상태라 그래. 근데 이 플라즈마 상태의 입자들이 날아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태양풍이라 그래. 근데 이 플라즈마 입자들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높지. 어마어마하게 높은 에너지. 어마어마하게
고에너지를 갖는 입자입니다. 그 고에너지 입자의 바람, 이걸 가지고 태양풍이라고 하는 거야. 사람은 맞는 순간 즉사해요. 근데 우리 지구에 살고 있지. 살고 있다는 건 지구가 이거를 어떻게 해주고 있는 거야?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과학 뒤에 파트 가면은 지구 시스템과 관련해서 이 태양풍 막아주는 방법, 그리고 그 태양풍을 막아준 애가 누군지 다 배울 겁니다. 자, 고에너지 입자의 바람이 불어와.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해봐. 잘 끓는 점, 녹는 점 이런 애들이 낮은 것들은 에너지 맞고 어떻게 돼? 바로 기체가 되어버리면서 확 날아가 버리겠지. 그 다음에 녹는 점하고 끓는 점이 굉장히 높은 애들은 이런 거 맞아도 별 끄떡없지. 잘 안 날아가지. 그래서 태양을 중심으로 가까운 쪽은 잘 날아간다, 안 날아간다? 잘 안 날아간다. 즉 녹는 점하고 끓는 점이 어떤 성분들? 높은 성분들이 남아있게 되고, 더 바깥쪽으로는 어떻게 된다? 녹는 점하고 끓는 점이 낮은 성분들이 자리 잡게 되어서 가까운 쪽에는 무슨? 녹는 점하고 끓는 점이 높은 암석형의 그러한 행성들이 만들어지고, 바깥쪽은 녹는 점하고 끓는 점이 낮은 기체형의 가스형의 행성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 내용입니다.